반응 엔탈피와 화학평형 단원의 네 번째 소단원, 화학평형에 변화를 주면 어떻게 될까?입니다. 자, 농도에 따른 화학평형 이동부터 시작인데, 크게 보면 평형 이동이라는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크게 농도, 온도, 압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그냥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학평형에 도달한 어떤 동적평형 상태가 있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동적평형 상태가 깨지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물질의 농도가 변화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압력이 변화하게 된다거나 온도가 달라지게 된다거나 하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평형이 깨지게 됐을 때 가역 반응이니까 또 다시 뭐 정반응이든 역반응이든 어느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온 거는 가장 간단한 농도에 따른 화학평형 이동인데 여기 뭐 비유와 활동 및 사고 확장 내용에 하나의 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용기에 물을 넣었어요. 처음에 물이 똑같이 있어. 근데 나중에 한쪽에다가만 물을 넣어요. 그러면 여기가 통해 있으니까 이쪽에 물이 많아지면 그 물이 좀 이동해서 또다시 높이가 똑같아지겠죠. 그리고 한쪽에서만 물을 빼면 역시 물이 내려가서 또 높이가 똑같아지는 이런 말하자면 동적 평형 상태 같은 상태로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걸 그냥 간단하게 나타내 준 거고, 실제로 그 뒤에 있는 내용, 그 밑에 사고 확장 이 부분을 좀 잘 알아두면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할 거예요. 메틸오렌지 용액은 지시약이에요. 원래 지시약은 그 약한 산이나 약한 염기인데 걔네들이 이제 뭐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과 반응을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가 가역 반응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메틸오렌지 수용액이 수소이온하고 메틸오렌지 음이온, 요 이온으로 이온화됐을 때 평형 이렇게 가역 반응이 평형에 도달하는데 HA의 형태로 있을 땐 빨간색, A- 형태로 있을 땐 노란색이라 평형에 도달하면 약간 주황빛을 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사진상에서는 그냥 거의 노란색이랑 다름이 없지만 약간 주황빛을 띠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포인트는 얘예요. 지금 1번하고 2번에서의 변화를 요거랑 관련된 변화를 줄 건데 첫 번째 변화는 평형 상태에 있는 지금 이 메틸 오렌지 용액 중에 한 군데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려서 다시 말해 H 플러스가 많아졌죠? 이게 많아지면 얘 때문에 평형이 깨지는 거잖아요.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평형 상태가 유지되는데 농도가 일정하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얘 때문에 평형이 깨져요. 이게 많아져서 문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줄이기 위해서 무슨 반응을 좀 많이 진행을 해야겠어요? 역반응이 조금 진행이 되면서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이동되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되더라. 그러면 역반응 쪽이면 빨간색을 띠는 애가 좀 많이 생기겠죠? 색깔이 약간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두 번째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려요. 자, OH- 용액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H 플러스랑 뭐 하겠어요? 중화 반응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수산나트륨 수용액 안에 OH- 이온이 여기 있는 수소이온이랑 중화 반응을 해서 얘가 또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농도가 줄어들어서 평형 역시 깨지게 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이걸 만들어야겠죠? 정반응이 좀 우세하게 진행이 되면서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조금 이동하면서 평형에 도달하게 돼서 얘가 줄어들고 얘가 좀 늘어나게 될 거니까 노란색이 좀 더 진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반응의 방향,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사고 확장 이 부분은 그런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기 여러분들 그림에 보면 지금 얘나 사실 색이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지금 평형 상태에 있는 메틸 오렌지 용액에 산을 첨가했을 때 색이 변했고 거기서 다시 염기를 첨가했더니 원래 색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또다시 색이 변한 요 변화가 이거는 산을 첨가했을 때 역반응이 조금 우세하게 진행되면서 빨간색을 띠는 애가 좀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염기를 첨가했을 때는 여기 있는 H 플러스랑 염기가 중화 반응에서 H 플러스가 줄었으니까 H 플러스를 늘리기 위해서 정반응이 또 조금 진행되면서 색깔이 변했다. 이런 반응에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 농도를 변화시켰을 때 반응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아두고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만 반응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두면 돼요. 여기 밑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반응물의 농도를 증가시키거나 생성물의 농도를 감소시키거나 하면 정반응, 반응물의 농도가 많아지면 반응물을 줄여야 되니까 정반응, 생성물의 농도가 줄어들면 생성물을 또 늘려야 되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겠죠. 또 반대로
반응물의 농도를 감소시키거나 그러면 반응물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역반응. 생성물이 농도가 많아지면 생성물을 줄여야 되니까 또 역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둡시다. 박스로 선생님 쳐놨는데 얘는 좀 쉬워요. 뭘 넣었냐 뺐냐만 잘 보고 그 변화에 반대되는 그 변화된 것을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 활동하기에 그래프랑 나와 있는데 이걸 좀 봅시다. 선생님 또 주변에 소음이 막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자, 일정한 온도에서 암모니아가 지금 여기 농도가 일정하게 가고 있다는 건 현재 평형에 도달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수소를 첨가해요. 여기 보세요. 이거를 갑자기 확 넣어서 여기 보면 이 초록색이 올라갔죠? 얘가 갑자기 많아져서 평형의 농도가 깨졌어요. 그럼 요게 많아져서 문제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되겠죠?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건데 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정반응이 진행되면 얘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N2랑 H2는 결과적으로 줄어들게 될 거고 그 결과 NH3가 늘어나는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 건데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 지금 Q하고 K가 다시 같아질 때까지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소를 첨가하면 갑자기 이거는 반응물이잖아요. 이 식에 분모에 있는 애가 갑자기 많아져 버렸죠. 분모가 커져서 갑자기 Q가 K보다 작아지게 되었는데 Q와 K가 같아질 때까지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그래프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 알아둘 것이 뭐냐면 이 변화되는 양이에요. 변화되는 양이 세 가지 물질이 다르죠. 실제로 이게 반응이 진행되는 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얘네들의 개수의 비와 일치해요. 그래서 개수가 1인 애는 좀 조금 변하죠. 개수가 3인 애는 많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변화량이 개수의 비와 일치한다라는 걸 알아두고 언제까지 변화하느냐? Q와 K가 똑같아질 때까지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라는 걸 알아두고 또 하나는 그래프에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 그래프를 줬을 때 농도를 변화시키는 경우에는 갑자기 솟구쳐 올라가거나 아니면 뭘 뺄 테니까 갑자기 훅 내려가거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 농도의 변화가 딱 보여줘야 돼. 그래야 농도에 따른 평형 이동이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걸 좀 알아둡시다. 자, 여기 초기 평형 상태하고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지금 이 실험이 온도 변화 없이 진행이 되면 아까 얘기했죠. 지난번 동영상에서 지난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평형 상수는 온도의 영향만 받기 때문에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뭐 물질의 농도가 달라져도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평형 상수 값은 같아진다. 얼마나 반응이 진행될지는 어떻게 따지면 돼요. 이 변화량들을 x로 놓고 뭐 얘는 x, 얘는 2x, 얘는 3x로 놓고 더하기 빼기 한 다음에 그렇게 계산한 값이 k와 같아. 얼마나 변화했겠냐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어요. 뭐 그런 건 계산 문제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문제 풀다 혹시 나중에 나오면 그렇게 풀면 될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온도에 따른 화학평형 이동은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세요. 아까 말했듯이 평형상수는 온도의 영향만 받아요. 온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변화가 없을 것이다. 요거 기억해 두고 자, 압력에 따른 평형 이동은 또 조금 약간 달라.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사산화 이질소가 무색인데 젓갈색이 이산화질소로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평형 상태예요. 자, 그런데 압력을 가했어. 자, 압력을 가하면 좀 진해졌잖아요. 왜 진해진 거예요? 내가 이걸 가하는 순간 바로 어떤 변화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얘를 가하게 되면 여기에 부피가 줄어들어서 얘네가 좀 밀집되겠죠? 그래서 일단 색이 진해진 거예요. 그런데 압력을 가했으니까 압력을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기체의 경우 사실 기체뿐 아니라 물질들 다 비슷한데 압력의 영향은 보통 기체가 많이 받으니까 기체의 경우 보통 이 압력의 변화에 따른 화학평형 얘기를 할 거고 기체의 경우 압력이 커져서 문제라면 내가 멋대로 부피를 조절할 수 없다. 그럼 뭘 조절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분자의 숫자를 조절하면서 압력을 변화시켜야 돼요. 다시 말해 지금 압력을 가해서 평형이 깨졌어. 그러면 얘는 분자 수가 많아서 문제인 거잖아요. 이 압력이 원래대로 다시 좀 약간 돌아가면서 평형에 도달하려면 분자의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반응과 역반응 중에 어느 쪽이 분자의 숫자를 줄이는 거겠어요?
역반응으로 가는 게 분자의 숫자를 줄이는 거겠죠. 맨 처음에 압력을 가해서 얘네가 밀집되어 버리면 그때 이 압력이 증가해서 문제가 됐으니까 압력을 다시 감소시킨다. 그러기 위해선 분자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되어야 이 반응의 경우에는 분자수가 줄어드는 것, 다시 말해 개수가 줄어드는 방향의 반응은 역반응이다. 그래서 역반응이 좀 진행되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요거 좀 알아두고 선생님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 듣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 자, 부피, 여기 압력을 가한 순간엔 부피가 줄어들어서 단위 부피당 몰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진해진 거예요. 얘가 많이 생겼다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냥 밀집돼서 진해진 것이다. 이걸 기억해두고 그러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는 결국 압력이 커진 게 문제니까 압력을 줄이는 방향, 분자의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이런 경우엔 역반응이 된다. 이게 압력의 경우에는 어떤 게 역반응인지 정반응인지 반응식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는 뭘 기억하면 돼요? 압력을 가했냐? 그럼 분자수가 줄어드는 방향 쪽으로 간다. 압력이 감소했냐? 분자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간다. 요거를 기억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기체의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압력을 증가시키면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압력을 감소시키면 압력을 증가시키면 다시 말해 전체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우수해하게 진행된다고 앞에 있었던 그림을 이제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압력을 막 가한 순간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게 사실 이게 개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뭐가 달라져요? 그냥 부피가 줄었기 때문에 진해진 것 뿐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때는 요 안에 있는 애들이 좀 개수가 달라졌죠. 이것들 어느 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됐는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걸 알아두면 되겠죠. 자, 그 뒤에 이것도 약간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압력이 증가 또는 부피를 감소시켜도 압력이 증가하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 몰수가 감소. 다시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전체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 그거는 반응식에 따라 정반응이 될 수도 역반응이 될 수도 있다. 이걸 알아두고 압력을 감소시킨 또는 부피가 늘어나도 사실 압력이 감소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압력을 다시 증가시키기 위해서 분자수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된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여기서 그걸 반응지수로 한번 얘기해보자고 나와 있어요. 자, 압력을 2배로 증가시키면 압력이 2배가 된다는 건 여기 말한 부피를 절반으로 줄였다는 말과 똑같아요. 각각의 농도가 더 2배가 되겠죠? 농도가 2배가 되면 이 식으로 계산했을 때 결국은 얘 같은 경우에 여기가 좀 더 많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Q가 증가하게 되겠죠? Q가 증가해서 Q가 K보다 커질 거니까 Q가 K보다 큰 경우에는 생성물이 너무 많이 생긴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역반응을 좀 더 많이 진행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Q랑 비교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대단히 어려운 거 없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이거가 온도가 변하지 않고 반응이 진행되면 아무리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도 평형상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 둡시다. 자, 온도에 따른 화학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온도에 따른 걸 줄 때는 보통 얘를 같이 줘요. 이거 뭐예요? 엔탈피의 변화량이죠. 엔탈피의 변화량은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알 수가 있게 돼요. 지금 이 실험에서 얘가 염화 코발트 수용액인데 이 염화 코발트 수용액은 진한염산하고 반응을 해서 이렇게 변화가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가 이제 평형에 도달한 지금 여기 보면 약간 보라색을 띠고 있죠. 평형에 도달한 상태가 되었는데 내가 만약에 뜨거운 물에 담가요. 뜨거운 물에 담그면 온도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온도가 올라가서 평형이 깨지면 온도를 다시 낮춰야 되겠죠. 온도를 낮추려면 열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변의 온도, 그러니까 온도를 낮춘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하는 거니까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거고 주변의 온도를 낮춘다는 건 결국 어떤 반응을 통해서 열이 흡수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흡열 반응이 진행돼야 되는데 얘 델타 H가 0보다 크니까 이거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죠.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높였더니 흡열 반응이 진행되면서 다시 온도가 낮아져야 되니까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될 거예요. 그럼 정반응이 좀 많이 이렇게 진행되면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면 얘가 많이 생기겠죠. 약간 용액이 파란색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기 반대로 얼음물에 담그면 어때요? 이번에는 온도가 낮아진 게 문제니까 다시 온도를 높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발열 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정반응이 흡열이니까 발열 반응은 역반응이죠? 이럴 경우에는 역반응이 진행돼야 되니까 색깔이 약간 분홍색 계통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2번의 실험의 결과 파란색, 3번의 실험의 결과
분홍색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다. 역시 온도가 변해도 평형이 이동된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뭐 발열 반응, 흡열 반응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델타 H 나와 있는 형태로 쓰여 있지 않기는 해요. 그러나 쉽게 말하면 결국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은 열이 물질들과 함께 이동한다 이런 거니까 온도를 높여서 문제가 되면 온도를 낮출 수 있게, 온도를 낮춰서 문제가 되면 온도를 높일 수 있게 반응이 진행되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온도를 높여서 문제가 되면 온도를 낮추는 흡열 반응. 그러면 원래 반응 자체가 흡열이면 정반응으로 가면 되고 원래 반응 자체가 발열이면 거꾸로 가면 되겠죠. 이거 반대로 온도가 낮아져서 문제가 되면 다시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원래 반응이 흡열 반응이면 온도를 올려야 되니까 발열 나왔어요. 역반응으로. 원래 반응이 발열이면 그 반응 정반응 쪽으로 그대로 가면 돼요. 이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 이건데 여기를 좀 알아둡시다. 평형 상태에서 온도를 이게 온도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원래 평형 상태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평형 상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온도가 변화시키면 평형 상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평형 상수는 분모의 반응물의 농도의 곱, 물론 개수가 지수로 올라가 있는 형태지만 반응물의 농도의 곱으로 되어 있고 분자가 생성물의 농도의 곱으로 되어 있죠. 그럼 만약에 얘가 온도가 변하면서 평형이 이동이 됐을 때 생성물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다시 말해 정반응이 좀 우세하게 진행되는 쪽으로 반응이 이동을 하게 되면 K값이 커지겠죠. 반대로 온도가 변화돼서 평형이 이동되었을 때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반응물이 많아질 테니까 K값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K값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평형상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고 여기 표에 이 내용도 기억해두면 될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프랑스의 화학자 르샤틀리에라는 사람이 제안을 해서 르샤틀리에 원리라고 해요. 어떤 가역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을 때 평형이 깨지면 변화되는 걸 다시 원래로 되돌리려는, 변화를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된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농도, 온도, 압력 이 부분에 대해서 알면 된다. 이거를 기억해두면 될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르샤틀리에 원리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평형의 이동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고 그 뒤에 좀 어이없는 게 하나 나와요. 자, 이거 봅시다. 르샤틀리에 원리의 이용. 산업 현장에서 물질을 합성할 때 수득률이라는 게 뭐냐면 이론적으로 얻어지는 양이에요. 생성물이 이론적으로 얼마나 얻어질 수 있는가 하는 양의 퍼센트를 말해요. 일드라고 하는데 퍼센트가 높으면 좋죠. 많이 얻어지면 좋은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암모니아, 여러분들 암모니아가 화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질소비료 주원료인 암모니아를 하버랑 보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암모니아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암모니아를 만든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에요. 자, 이 반응이 발열 반응이면 발열 반응에서 요게 많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열 반응에서 정반응이 많이 생기려면 일단 농도의 입장에서는 반응물을 많이 넣거나 생성물을 만들어진 대로 계속 빼주거나 이런 포인트가 있고, 압력은 얘가 이렇게 가면 분자수가 줄어드는 거죠. 압력이 높아서 분자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많이 갈 수 있으면 또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얘가 발열 반응이니까 일단 정반응이 일어나려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 온도를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를 낮추면 온도를 올리는 반응으로 반응이 계속 진행될 거니까 발열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암모니아 수능률을 높이려면 농도는 얘를 많아지게 하거나 또는 이거를 만드는 대로 계속 빼내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 압력은 뭐 부피를 조절하든 뭘 어떻게 하든 간에 정반응이 진행될 수 있게 압력이 높아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고, 온도는 발열 반응이 진행돼야 되니까 온도를 계속 낮춰주면 훨씬 더 정반응이 많이 진행이 돼서 암모니아를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화학에선 그런데 이게 돈이 걸리면 약간 입장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온도를 너무 낮춰서 반응을 시키면 속도가 느려져. 반응 속도는 대단한 사단원이니까 거기 가서 얘기할 거지만 반응의 속도가 너무 느리면 시간을 아주 많이 주면 얘가 많이 생기겠지만 시간을 너무 많이 줄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돈인데. 그래서 온도를 또 어느 정도 낮춰야 되는지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압력을 조절할 때 부피를 감소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압력을 막 높여버리거나 이런 것도, 압력을 높이는 것 자체도 또 돈이야. 그리고 부피를 감소시키려면 어쨌든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압력을 조절하는 것 자체가 또 다 돈이니까 압력을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생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서 수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 압력을 너무 높이면 압력을 견디기 어렵고 또 뭐 돈도 많이 들고 온도를 너무 낮추면 속도가 느리고 막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시간을 너무 많이 줘야 되니까 다 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촉매도 사용하고 어느 정도의 온도와 어느 정도 압력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장 안전하게 암모니아를 많이 얻어낼 수 있는가를 실험적으로 밝혀낸 사람이 이제 하버. 그래서 하버와 보쉬가 여기 있죠. 촉매를 좀 사용하고 온도는 400에서 600도씨, 압력이 200기압에서 400, 200기압에서 400기압이 엄청나게 높은 압력인데 실제로 더 많이 높이면 그만큼 더 빨리빨리 많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200에서 400기압 정도까지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용기가 압력을 견디면서 안전하고 또 돈도 좀 적절하게 들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요렇게 합성하는 방법을 알아내서 그걸 활용하고 있다. 무턱대고 온도를 한없이 낮출 수 없고 무턱대고 압력을 한없이 높일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화학이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돈하고 얽히면 우리가 그거를 화학공학이라고 하죠. 학원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많은데 옛날에 선생님이 대학교 때 서울대 학원과생들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삼수한 오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뭐 물어봤거든요. 선생님은 과학교육과를 나왔고 화학을 전공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화학이랑 화공의 차이를 아냐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잘난 체라면서 근데 뭔데요? 막 이랬더니 화학은 돈을 써가면서 학문을 연구하는 거고 화공은 화학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거죠. 이런 거. 화학적으로만 보면 사실 압력은 더 높여야 되고 온도는 더 낮춰야 돼요. 그러나 돈이 걸려 있으면 그거를 좀 조절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요. 여러분 중에 화학과를 가려는 사람 또는 화공과를 가려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공부하게 되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스스로 마무리하기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고 오늘은 이 시간은 오늘은 아니고 이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할게요.